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금 27일에는 추수감사절, 28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를 앞두고 거래 기간이 단축된 한 주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대형 빅테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흐름인데요. 지금 알파벳이 제미나이 3 호평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젠슨항이 AI 버블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오늘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밤사이에 또다시 1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80%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가 약 6%대 강세를 보이는 등 오늘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이끄는 나스닥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벌써 80%에 육박하고 있고요. 또 이 구글의 제미나이 3가 이끌고 있는 신드롬이 다시 한번 이 기술주들의 강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다우지수는 0.5% 상승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나스닥은 2.8%, 이 구글과 테슬라의 강세 덕분에 오늘 독자적인 강세 이어가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또 S&P 500 지수 역시 1.64% 견조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시장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불이 상승불, 그리고 빨간불이 하락불이죠. 보시다시피 오늘은 이 M7 종목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장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혜주인 테슬라가 지금 시각 거의 7% 가까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 계속해서 메타와 또 특히나 구글이 굉장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지금 이 시각 6.48% 올라서고 있고요. 이 구글의 TPU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핵심 파트너사죠. 브로드컴 역시 11%대 강세 보입니다. 하지만 이 TPU의 사실상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GPU,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면서 엔비디아는 1.45% 하락 중이고요. 이전에 AI 반도체들이 흔들렸을 때 강세를 이어갔었던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나 또는 소비재 관련주들은 오늘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이 전부 다 빅테크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특징주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현재 이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에 추가적인 불을 지폈습니다. 이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후로는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둔화된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라고 대답했고요. 또 종전하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이 데일리 총재 역시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보다도 더더욱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12월 25bp 인하 가능성은 거의 80%에 가까워졌습니다. 반대로 동결 가능성은 이 전주 70%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 20%까지 대폭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 개별 섹터로 보자면 AI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 종전에 7% 가까운 강세를 보였던 테슬라,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지만 이 밤사이에 머스크 CEO가 자신의 SNS죠, X를 통해서 이 차세대 칩 A15 칩이 현재 테이프 아웃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밝힌 점이 다시 한번 이 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그 다음 차기 칩인 A16의 경우에는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A16 칩은 삼성의 텍사스 신공장에서 생산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구글도 오늘 6%대 강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례적으로 전날 오픈AI CEO의 내부 유출 메모에 이어서 또 밤사이에는 머스크 CEO가 구글에게 축하한다라고 메시지를 남기는 등 이 경쟁사들의 축하 그리고 경계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구글이 환호를 받고 있는 이유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은 오픈AI 중심의 AI 생태계가 엔비디아 GPU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구매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상당히 높았던 점에 비해서 구글은 자체 제작한 추론칩이죠. 이 TPU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부 비용을 많이 낮췄고요. 또 AI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반적으로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현재 시작이 이 오픈AI의 챗 GPT를 넘어설 제미나이의 3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 미증시 하락, 참 이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정받고 불안불안한 장세가 이어졌는데 이 하락세가 드디어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는 모건 스탠리의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또 최근의 하락에 대해서는 내년에 있을 상승장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매수 기회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현재 특징주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종전해보셨던 새로운 칩, 여기에 대한 모멘텀에 이어서 또 자율주행이 완전히 지금 전환기에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멜리우스가 이 테슬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유해야 할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투자액은 역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오늘 테슬라 상당히 7%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에 대한 혜택도 상당히 큽니다. 테슬라는 주로 전기차를 현재로서는 판매가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죠. 이 전기차는 미국인들의 대부분이 할부나 리스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란 기대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구글이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호재도 한 가지 더 전해졌는데요. 이 나토가 구글의 에어갭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이 에어갭 클라우드는요,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이 된 환경이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메타, 계속해서 AI 지출에 대해서 과연 이게 수익성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었던 메타죠. 여기에 대해서 밤사이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밝혀져 왔는데요. 이 AI 지출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BNP 파리바의 이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BNP 파리바는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이 신규 커버리지를 시작했고요. 또 현재로서는 목표가가 $800, 30% 상승할 전망입니다. 현재 종가 흐름 바로 세 가지 보시죠. 지금은 시각 테슬라입니다. 6.82% 상승하면서 여전히 이 높은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구글입니다. 구글 역시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이 장 후반부로 갈수록 각종 이 호재거리들이 더해지면서 6.31%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바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3%대 강세. 최근 들어서 워낙 급락을 했다 보니 다시 한번 되돌림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좀 상승폭이 엇갈리고 있는 세 가지의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 H200 칩의 중국에 대한 허가가 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 중에 있다는 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소식과 비슷한 결의 소식인데 다만 이런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계감에 엔비디아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이고요. 브로드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구글의 TPU 제조의 핵심 협력 파트너사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사는 2016년부터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지속해온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끈끈한 이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또 마이크론 이 3대 메모리 제조업체죠.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이 매출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내년 들어서 마이크론의 주당 순이익 EPS가 15% 정도 상향 조정될 것이라면서 주가가 50% 정도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중 확대를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를 338달러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대 강세로 마무리를 한 반면에 브로드컴 보시죠. 구글과 엮여있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11%대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또 이어서 바로 이 마이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에 가까운 상승세로 오늘 하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M7 나머지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요. 가장 먼저 아마존, 미국 정부의 이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500억 달러를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다시 한번 이런 투자 소식이 오히려 상승 재료가 되면서 긍정적인 AI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 이게 바로 현재 시장 분위기입니다. 또 이어서 애플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JP모건이 아이폰이 공급 개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요를 자랑하고 있다면서 이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전망을 밝혔기 때문이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코파일럿 챗봇이 월 30달러의 구독료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이 별 효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파일럿의 현재 시장 점유율 자체는 높지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종목들 현재 종가 흐름 보시죠. 아마존이 2.53%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다음 애플입니다. 1.63%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정규장에서 0.4%, 오늘 M7 종목들의 선방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죠. 약간은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은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줄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특징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7은 아니지만요.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요. 이 위고비 성분이 알츠하이머를 진전시키는데 효과가 없다는 임상 결과 실패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고요. 현재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지금 시각 5% 가까이 시가에서도 여전히 추가적인 이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두 가지의 특징주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상당히 오늘 견조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알리바바의 신규 AI 앱이 코웬,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출시 첫 주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고요. 또 MP 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이어졌습니다. 이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라면서 이 BMO 캐피털에서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요. 추가적으로 목표가 75달러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현재가 대비해서 27%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 종가 기준의 상황 보겠습니다. 알리바바 5%대 강세로 오늘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오늘 MP 머티리얼즈 다시 한번 6%대의 강세 보여줬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이 시각 매크로 지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1.5%가량 강세 보이고 있는데 58달러 선, 현재 배럴당 기준으로 여전히 60달러 선을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살짝의 반등세가 보였던 점은 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한 협상 시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밝혔었던 11월 27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폭 다시 한번 국제유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 여전히 1,473원 선, 70원 선에서 고착화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이 기재부가 국민연금과 공조체계를 본격화한다면서 적극적인 이 개입을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자협의체, 보건복지부와 또 한국산업은행까지 더해서 이 한국은행까지 합세해서 최근에 뜨겁게 달궈진 환율을 진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8만 8천 달러 선, 여전히 이 9만 달러 선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11월 들어서 비트코인 ETF에서만 35억 달러가량의 대규모 자금이 인출됐는데 이 때문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고요. 이 추가적으로 금 가격은 1%가량 올라섰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현재 12월 25bp 인하 가능성이 거의 80%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과 또 예금에 대한 그런 안전자산, 다른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매력도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도가 부합되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현재 다소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3대 지수 과연 어떻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을지 바로 종가 상황 보겠습니다. 이 다우지수가 0.4%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나스닥이 역시나 2.7%, 오늘 구글과 테슬라의 6%대 강세에 힘입어서 독주하는 나스닥이었습니다. 또 S&P 500 역시 1.5% 강세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술주 강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등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노동시장이 약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12월 금리 인하를 여전히 지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현재 노동시장이 약한 만큼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의 물가 반등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월 고용지표가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 부문에서만 일어난 채용 증가 역시 긍정적 신호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신규 고용 확대 징후가 거의 없고 관세 효과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2.4에서 2.5%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월러 이사가 고용 둔화를 우려하며 12월 금리 인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1월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쏟아져 추가 인하 여부 판단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인선에 대해선 정부는 경험 있고 이를 잘 해낼 사람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불거진 AI 버블론과 엔비디아 위기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주요 주주에게 7페이지의 반박 자료를 배포하면서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3분기 실적 발표 후 주주들의 불안 심리가 커진 점이 있습니다.
이 재고 증가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 둔화가 아니라 블랙웰 출시에 대비한 선제적 비축이라고 설명했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 650억 달러를 맞추려면 재고 확충이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매출 채권 증가 논란에 대해서도 회수 기간은 53일로 장기 평균과 동일하며 연체는 미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제기한 순환 금융 구조 의혹도 매출의 3%에서 7%뿐이라며 거품 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소프트뱅크 틸 매크로의 지분 매각에 대해선 내부자가 아닌 개인의 투자 판단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임직원 자사주 지급 과다 논란도 직원 평균 매입 단가는 51달러라며 과도한 보상서를 부인했습니다. 실적이 사상 최대임에도 주가가 흔들리자 엔비디아가 직접 안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젠슨왕 CEO는 내부에 시장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차세대 AI 칩 개발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AI5의 마무리 단계 진입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AI6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현지 시간 23일 AI5 칩 설계가 최종 단계에 도달했고 AI6 개발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목표는 12개월마다 신형 AI 칩 양산으로 사실상 매년 세대 교체 전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6 칩은 삼성 텍사스 신규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양사 파트너십도 강화됩니다.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전 세계 AI 칩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AI 자율주행, 로봇 경쟁에서 칩 내재화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테슬라 코리아는 23일부터 감독형 FSD 공식 도입을 선언했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 또 중국에 이어서 7번째 FSD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초기 적용은 HW4 차량 약 900대이며 2026년 HW3 차량용 V15, 14 라이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AI 칩과 FSD 투 트랙 전략이 글로벌 경쟁에서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에는 바로 알츠하이머 관련한 치료제 임상 실패가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활성 성분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억제 가능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을 보였는데요. 장중 10%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4,000명을 대상으로 2건의 대규모 임상을 진행했지만 인지저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20% 이상 줄이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최근 비만과 당뇨뿐 아니라 심혈관, 신장, 간 질환 등 적응증 확장 기대가 커졌던 약물입니다. 특히 주요 심혈관 위험을 20% 줄이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했지만 알츠하이머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탐구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는 10% 넘게 급락한 이후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들 알아봤고요.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AI 시장을 둘러싼 버블론이 계속되고 있죠. 일부 비관론자들은 AI 투자 열기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투자자 레터를 전송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투자자 레터 원본을 신청해놨는데 받기 전에 방송이 됐네요. 네, 이따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젠슨왕이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멋있지 않나요? 네.
네, 진짜 저런 모습은 진짜 우리나라 CEO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 투자 레터 발송된 거랑 관련돼 가지고 일단 지금 처음에 저기죠. 뭐를 볼까요? 레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최근에 이것 때문에 그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게티 컴퓨팅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양자 컴퓨팅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마인 이런 것들은 59%에서 84% 폭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도 43%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회장님이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돈을 잃었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10월 달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레리 앨리슨 회장님이 이분이 이제 그 앨런 머스크를 제치고 뭐 물론 기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떤 기관에서 그 집계한 걸로는 앨런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갑부 1위에도 오르게 했었죠. 중간에 갑자기. 근데 135빌리언 달러를 잃었습니다. 뭐 잃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엔비디아발 이 그 AI 거품론이 타격이 이런 그 종목들로 확산이 됐다는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주변주는 폭락이 더 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듀오링고 같이 우리 외국어 학습하는 인공지능 저런 것들은 68% 빠졌고 비트마인은 84% 폭락했어요. 그리고 그 오라클은 43%니까 중간쯤에 있고 메타는 25%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최소 25%부터 84%까지 폭락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AI 버블론이 단순히 이런 뭐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 너무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알렉스 카프가 그걸 지적한 거죠. 지금 마이클 버리가 그러니까 전 솔직히 그 영화는 솔직히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그 이게 사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수익으로 먹고 사는 저기 경우잖아요. 별로 전 좋지 않아요. 저는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그냥 정방향의 투자가 저는 맞지. 지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풋을 사지 않습니다. 근데 마이클 버린이 지금 풋을 샀거든요. 풋을 샀으니까 계속 나쁜 얘기만 하겠죠. 만약에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해도 나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풋을 갖고 있거나 공매도를 쳤는데 망하기를 원하겠죠. 여기서 서브프라임이 다시 터지기를 원할 겁니다. 인류가 멸망하기를. 왜냐면 자신은 이득을 보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라도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인류를 망하게 하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어쨌든 투자 레터를 정리하면 7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겠네요.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 자사주 매입 성과부터 해서 내부자 매도까지 있는데 일단은 요 내용에서 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비판론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 중에서 일단 4번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현금 흐름 공격과 관련된 좀 이슈를 보고 싶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알려주시죠. 네, 4번이 정말 이게 젠수당 회장님의 말이 맞다면 이건 진짜 비판한 측이 이건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부러 한 거 아닙니까? 정말 5기라면 이 정도의 수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비판한 측이 14.5빌리언 달러로 한 것이 수치 5기라고 지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수치 5기인지 아니면 정말 의도적으로 알면서 그냥 거짓말을 친 건지는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해야겠죠. 그 비판 측에게. 3분기 영업 현금 흐름이 23.8빌리언 달러.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돈 벌고 있는 모습. 요즘에 이런 표로 나오니까 아주 도표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로 66% 성장했고 밑에 게이밍이라던가 뭐 시각화라던가 오토모티브 이외의 것들이 있죠. OEM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통 5가지 OEM까지면 5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쭉 나가요. 처음에 우리 이게 저기 재무제표에서 그 쓰는 방법이 요식이잖아요. 처음에 매출 총 이익 나오고 여기서 비용 제외하니까 보이시죠? 밑에 코스트 제외하니까 매출 총이익 나오고 거기서 영업비용 제외하면 판관비 같은 그럼 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순이익이 나오죠. 여기서 세금하고 이런 거 빼니까 네. 이 구도를 알면 이제 재무제표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는 요거를 한 흐름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메타가 계속해서 투자를 발표하니까 비판하는 측에서 아니 메타 돈 있냐 지금 그 얘기 나오니까 영업 현금 흐름 대비해서 너무 지금 투자가 높은데
이러면서 메타가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판 측이. 영업현금 흐름에 비해서 투자가 너무 과대한 거 아니냐고 자꾸 그러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영업현금 흐름은 23.8 빌리언 달러.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영업현금 흐름은 23.8 빌리언 달러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22.1억 달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위에서부터 쭉 나와 있죠. 총 마진부터 시작해서 73%로 시작해서 영업 마진 63%고요. 그래서 23.8 빌리언 달러로 3분기 영업 현금 흐름을 발표한 자신의 수치가 맞고 비판하는 측에서 발표한 거는 지금 반토막으로 발표한 거는 5기일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측에서는 일관되게 이 돈 버는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 마이클 버리와 관련해서는 또 AI 순환 출자 위험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반박 구도라고 보이는데 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아니 저번에 부탁드릴게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없네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마이클 버리가 올린 그림이 있는데 예. 그 이제 이게 막 순환 출자에 대한 그 도표를 그렸어요. 마이클 버리가. 근데 그 순환 출자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지금 젠스령은 그거를 공동 생태계 확장론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커지는 공동 생태계 확장론이지 이게 순환 출자로 어디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 순환 출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부라고 얘기를 한 건데 마이클 버리가 그린 도표에는 그 연계 구조가 마치 한 몸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만약에 하나가 끊기면은 예를 들어서 인간의 몸이 하는 심장이 고장나면 전체 그냥 사람이 몸져 누우는 것처럼 표현해놨어요. 마이클 버리가 X에 올린 그림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요 젠스당은 그것을 반박을 했죠. 마이클 버리는 근데 계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풋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3분기 기준으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13F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발언을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이죠. 지금도. 지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 신용부도 수합이라고 우리 빅숏 영화 보면 자세히 나와요. 네. 처음에 골드만삭스니 뭐 이런데 마이클 버리가 가서 진짜인지 뭐 진짜 그렇게 됐는지 극화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골드만삭스 임직원들한테 당신네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내가 돈을 받는 상품을 만들 테니 대신에 그동안 내가 이자를 주겠다. 그 상품을 만들어 달라. 골드만삭스 임직원들이 막 비웃죠. 마이클 버리를. 아유 웃긴 놈이네. 이러면서 골드만삭스인가 뭔가 컵 하나 주고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대박이 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신용부도 수합이 지금 이제 상품화가 돼서 팔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신용부도 수합 이게 가치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각 종목들의 부도가 날 확률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 그걸 사면 이득이 나요. 진짜 부도가 나면 대박이 나는 것이고. 지금 마이클 버리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팔란티어 풋을 사면서. 지금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도표도 사실 굉장히 과장되어서 그린 게 아닌가. 전 뭐 마이클 버리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거나 솔직히 고백을 해야겠지만 이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풋을 들고 있고 그런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저거 솔직히 마이클 버리 정도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자기 쪽에서 과장해서 한 게 아닌가. 물론 젠스당도 젠스당 입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데 또 과장돼서 비전을 장밋빛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런 어떤 충돌 속에서 자신의 어떤 투자 저기를 해서 측정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투자자 레터가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PR 상으로는 엔비디아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PR 32배 예. 주장하고 있네요. 32배라고 하시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약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때 엄청나게 비만 치료제 열풍으로 급등했던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충격적인 신저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치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쭉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 이렇게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주요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하라라고 압박을 한 부분일 텐데요. 관련해서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라이 릴리와 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이나 압박이 있을 텐데 뭐 연쇄적인 이런 하락을 촉발한 직접적인 방화제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이게 덴마크 회사라 그런가요?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죠? 어제 지금 유럽 시가총액 1위도 뺏기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지금? 지금 덴마크 회사라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라이 릴리는 역사상 신고가를 갔거든요, 지금. 이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오젬픽이랑 위고비가 있었잖아요. 원래 오젬픽은 당뇨병 치료제고 위고비는 그거를 이제 저기로 바꾼 거죠. 근데 위고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오젬픽까지 처방받아서 당뇨병 환자 걸로 처방받아가지고 살 빼는 약으로 쓰는. 뭐 엄밀히 말하면 살 빼는 약은 아닌데, 그렇죠? 살을 빼주진 않아요. 식욕을 저하시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살을 빼주는 무슨 기적의 치료제로 저기 홍보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오젬픽이랑 위고비가 지금 뭐 엄청나게 이 시장을 흔든 건 사실이고 일라이 릴리가 후속으로 들어왔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미나를 하고 노보노디스크도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뭐 저렴하게 공급을 해라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가격을 다 낮췄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격을 낮추니까 지금 경쟁력이 지금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일라이 릴리가 후발로 들어오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가 없을 때는 그냥 고가를 받으면서 마진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일라이 릴리가 들어오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까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 인하하니까 소비자들은 좋죠.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고 가격이 싸니까 가격도 좋았는데 저렴해지고. 네. 노보노디스크는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또 시장이 큰 기대를 걸었던 경구용 이 비만 치료제 임상에서 좀 예상 밖의 실패가 이번에 나온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 뭐 투심이 좀 사실상 무너졌다 이렇게 시장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 실패 역시도 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떨어져서 더 하락을 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적응증이 알츠하이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 잘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머크랑 알테오젠이랑 해서 머크 대박 난 거 아실 거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일라릴리에 기술 수출한 거 바로 그게 뭡니까? 뇌혈관 장벽 뚫고 가는 그 플랫폼 기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라릴리 전에 노보노디스크가 가져갔어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는 게 암이랑 이 뇌질환이 있는데 암은 그나마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뇌질환은 FDA에서 허가받은 유일한 약마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왜냐? 뇌는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누가 모르겠어요. 진화가 됐는지 창조주가 창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가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네. 뇌 뼈를 뚫고 들어가도 뇌혈관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맥 주사처럼 혈관에 꽂을 수도 없고 경구용은 효과가 더 약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ABL 바이오의 그 기술을 탐내서 일라이 릴리가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노보노디스크는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처음에 이게 어디서 시작된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당뇨병 치료제였는데 네. 싹센다니 오젬픽이 전부 다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체중 감량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만 환자한테 적용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적응증을 넓혀서 막 심혈관 질환 무슨 뇌에 막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만병통치약이 됐어요. 지금 와 이거 대박 이런 게 어떤 이런 약물이 있을 수가 있나. 네.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는 가장 점령하기 힘든 거기에서 실패가 나온 거기 때문에 자 2년 동안 무려 3,808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노보노디스크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게 몇 조가 들어가는 이 상황을. 어쨌든 간에 임상 치매 등급 점수로 측정했는데 인지기능 저하에 유의미한 영향을 못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만 치료제에서 뭐 실패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이미 다 기술적으로 다 훼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그만 이런 이슈만 나와도 그냥 떨어지기가 상당히 쉬운 아주 허약한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임상 이번에는 실패지만 또 다시금 또 임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보노디스크 예. 그리고 리벨서스라고 유일한 경구용 치료제를 갖고 있는 업체예요. 원래 당뇨병 치료제긴 하지만 우리 지금 경구용이 또 이슈 아닙니까? 경구용으로 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왜 주사제형으로 하겠어요? 경구용 약효가 떨어지니까요. 네. 먹는 순간 위산에 기도부터 다 녹아버려요.
그 주사 제형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미 노보노디스크는 리벨서스라는 FDA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는 당뇨병 경구용 치료제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다 원조예요. 일라일리도 후속으로 들어왔지. 노보노디스크, 네, 뭐 기술적인 건 좀 이따 할게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쵸 선구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고, 자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은 지금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52주 신저가예요. 일단 52주 신저가고 지금 이 1991년부터 나와 있는데 최고로 많은 하락을 기록을 했네요. 지금 1년 하락률을 기록을 한 건데 91년부터면 몇 년입니까 지금? 91년부터면은 지금 거의 한 30년인가요? 30년, 35년 동안 1년 하락률이 지금 최고치입니다. 2000년에서 2024년도에 이때랑 2015년에서 2019년 이때보다 더 심한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상황이 뭐 이번에는 임상에 실패했지만 또 한 번 또 그 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것을 참고해서라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악화 흐름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일라이릴리는 뭐 저번 주에는 시가총액 1조를 돌파를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노보노디스크랑 정반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주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거 먼저 말해버렸네요. 예. 아, 이 자꾸 처져가지고 잠깐만. 네, 노보노디스크 차트 흐름 먼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는데 지금 예. 52주 신저가 흐름이고요. 지금 1년의 하락률이 1991년도 이후에 최악입니다. 지금 이 1년 동안 하락한 폭이 이렇게 큰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덴마크 시가총액 1위이긴 한데 유럽 시가총액 1위를 LVMH를 제치고 1위를 했었잖아요. 아마 지금 밀렸을 거예요, 다시. 네. 지금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일라일리랑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일라일리는 역사상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젯바운드라는 게 이 효과가 임상에서 더 좋게 나왔거든요. 체중 감량 효과가. 그런데 일라일리가 처음에 후발주자다 보니까 약값을 노보노디스크보다 싸게 들어갔어요. 싸게 들어갔는데 그럼 그때만 해도 우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값 인하를 하라고 해가지고 노보노디스크도 약값 인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약값 인하를 똑같이 했는데 일라일리가 오히려 저기는 더 좋잖아요. 체중 감량 효과는 더 좋잖아요. 그 부분에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뺏겼죠. 거기다가 그래도 그냥 선점 효과로 인해서 가격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가격마저 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린 것이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갈린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뭐 ABL 바이오의 아까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유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향후에 뇌질환 관련 치료제 일라일리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일라일리가 노보노디스크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게 일라일리가 계속해서 그 뇌질환 치료제를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성과가 나오고 하려고 있는 찰나에 네. 최고의 파트너를 지금 섭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뇌질환 쪽도 그렇지만 뭐 젯바운드 마운자로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노보노디스크는 뭐 또 다른 뭐 트리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이거 이제 이 노보노디스크가 적응증 확대를 통해 갖고 일라일리가 안 갖고 있는 부분에서 뭔가 저기를 내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제가 보기에 일단 성숙 시장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미 제품이 다 출시가 돼버렸잖아요. 이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가장 어떤 기대감이 불러일으킬 때가 주가가 가장 좋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 비만 치료제가 이제 그냥 뭐 전기차랑 똑같아진 거죠. 이미 다 이제 그쵸. 뭐 저기죠. 너무 다 가격이 다 인하가 되고 사람들이 네.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어떤 선택 옵션이 많아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알츠하이머 쪽 적응증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치료제에서 그냥 그게 돼야죠. 온리 원일 때가 가장 좋거든요. 원리 원일 때. 그 부분을 지금 노리고 지금 일라일리가 그 부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보노디스크도 실패를 했지만 결국에는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오히려 1년 하락이 뭐 30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은 오히려 바꿔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30년 만에 투자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도 다 그랬거든요.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나고 오면은 최악의 경우가 가장 투자 기회였던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덴마크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 않을까. 유럽은 이런 게 많아요. 프랑스 시가총액 1위가 사노피고요. 덴마크 시가총액 1위가 노보노디스크예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약회사가 10위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약회사가 50위 안에도 없죠. 그 정도의
이 어떤 그 의약품 회사의 이 위상 차이가 있다는 거. 저기서는 제약주가 그렇게 변두리주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소식이 이제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희는 뭐 이제 일라일이라던가 머크를 다 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알테오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있죠. 다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 4개 있잖아요. 그 4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러브콜도 한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계적인 다국적 지에서 다 꽂혀 있습니다. 지금 이름 나온 것만 해도 지금 뭐 저기 많죠. 훌륭한 데 많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코오롱 티슈진이랑 지금 HLB도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걔네는 지금 신약 개발 업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러다가 코스닥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왜냐하면 대박까지 기술 수출 지금 플랫폼 전망을 4개가 해주시네요. 깔려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실패했던 그 부분이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에 그 결정적으로 깨졌던 게 신라젠이나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우리나라 K바이오가 완전 위기에 몰렸었잖아요. 완전히 그 그로기 상태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라는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이 탄생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술 수출을 다 꽂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머크가 알테오젠이랑 왜 독점 계약을 했겠습니까? 그 대형 병원 기술을 탐내는 회사들이 자꾸 눈독을 들이니까 독점 계약을 맺어버린 것이죠. 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의 K바이오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바이오의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전반적인 트렌드 알아봤습니다.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와 관련한 보고서와 또 영국의 원정 관련 규제와 관련한 이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시죠. 자, 시티증권의 보고서를 오늘 들고 와 주셨는데요. 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지금 83만 원으로 전격적으로 상향을 했네요. 자, 이 부분 HBM 투자와 또 공급 제약 그리고 메모리와 관련한 가격 상승 전망이 또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이 보고서를 들고 오셨나요? 예, 시티그룹이 이제 77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상향했다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월요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23일 날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주가 이제 흔들리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하이닉스가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확하게 이제 그 추세가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시티그룹이 마침 시의적절하게 이제 보고서를 냈기에 가져왔습니다. 네,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또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도 올려잡았다고요? 예. 그래서 올해 매출은 올해 영업이익은 한 45조 원 정도, 그다음에 내년에 영업이익은 96조 원, 내후년에 영업이익은 107조 원 정도로 이제 시티그룹의 이제 영업이익을 갖다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내년에 하이닉스가 영업이 100조 육박한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추정치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오늘은 시티그룹이고 지난번에 제가 노무라증권 보고서를 말씀드렸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일부에서는 아니 하이닉스가 영업이 100조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사실 너무 과대 포장됐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엄청난 주가 한번 출렁거리면서 주가가 뭐 20% 30%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기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시티그룹 역시 이제 내년에도 슈퍼사이클이 이제 그대로 유지되면서 영업이익이 96조 원, 내후년까지 이제 영업이익 갖다 1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 갖다가 전망치를 내놨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보시면서 아 내년에 이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00조 육박하는 것이 전체적인 컨센서스이구나.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를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전망이 긍정적인 것도 좋지만 그 배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내년과 또 내후년 전망에 대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결국은 뭐 다 우리가 아는 일이지만 그 아는 일을 갖다 시티그룹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범용 디램, 레가시 디램에 대한 목표가랑 이제 가격이 상승한 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면 AI 때문에 이제 HBM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근데 HBM 수요는 폭증을 하는데 기존에 했던 디램마다 증설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기존에 했던 디램의 그 증설 라인을 갖다 HBM으로 바꾸는 바람에 디램의 어떤 공급이 빡빡해졌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중국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이제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렇게 범용 디램의 가격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시티그룹은 정확하게 뭐라 표현했냐면 내년에 수요가 전체 공급의 60%에 그친다. 이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HBM 공급 때문에 이 수요의 어떤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가격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트그룹의 전망 역시 기존의 어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기존의 노무라 증권이나 우리나라 뭐 국내 유수 증권사들도 동일한 어떤 증권을 내놓고 동일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년과 내후년을 같이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좀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평균 판매 단가죠. ASP가 또 상향이 나왔다고요. 예, 평균 판매 단가 ASP 역시 원래 시티그룹이 내년에 더 높을 거 생각했던 것이 37%인데 이번 보고서에는 내년에는 53%, 근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지금보다 40%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보다 더 내년에는 더 앞서 나와서 44%.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격이 뛰면은 사실은 이제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가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왜 지지부진하면서 심지어 출렁거리냐? 근본적인 이유는 뭐 AI의 어떤 그 버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페드의 금리가 이제 인하하지 어렵겠다. 혹은 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엇갈릴 때마다 사실은 주가가 이제 출렁거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빡빡해서 이미 이 28년까지도 물량이 이미 협의가 됐다라고요. 예. 예. 시트그룹 보고서의 특징 중 하나 뭐냐면 28년 물량까지 지금 협의하고 있다. 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반도체의 어떤 종목이나 주가를 전망할 때 PER이 아닌 PBR로 삼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3년도에 어떤 영업이익과 매출을 다 끌어와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PER이 높다, 낮다, 그게 더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반도체는 워낙 이제 그 사이클이 심하다 보니까 3년치에 끌어오기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문에 올해, 내년, 내후년, 그다음 28년까지 이제 시트그룹은 이제 물량 갖다 협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PBR이 아닌 PER로 물론 이제 시트그룹 보고서에는 PBR 아닌 PER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반도체 종목, 메모리 종목에 대해서 평가할 때 PBR이 아닌 PER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고 시티그룹 보고서도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티그룹이 내년과 내후년에 SK하이닉스의 그 PER이 얼마냐? 내후년의 PER이 4.6배입니다. 그러니까 500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저평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사적으로나 이렇게 공적으로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야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좋으냐? 그럼 제가 자신 있게 하이닉스를 추천하는데 하이닉스 너무 높지 않느냐? 60만 원. 두 주만 사도 120만 원인데 이렇게 난세에 표시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주가의 60만 원, 50만 원을 보실 게 아니고 PER로 보신다면 여전히 하이닉스의 주가는 저평가다. 그렇다면 출렁그름이 일단락 된다면 그 하이닉스의 주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의 금액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28년도 PER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저렴한 흐름이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이 메모리 사이클도 계속해서 주가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원전 비용이 이제 세계 최고라는 기사인데 영국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바로 이제 규제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쪽에서 좀 태스크포스를 가지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AI 혁명 때문에 그 전기가 이제 부족합니다.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를 그래도 이제 믿을만하고 단기간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그 원전입니다. 물론 이제 화력 발전도 있지만 화력 발전은 전 세계가 기피하는 탄소를 갖다 배출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갖다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그래서 영국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롤스로이스 우리가 아는 자동차에서 롤스로이스입니다. 롤스로이스에서 이제 SMR을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원전을 갖다가 SM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롤스로이스가 영국의 핵잠수함을 갖고 있는데 핵잠수함의 엔진에 해당하는 그걸 갖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SM을 지을 수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영국도 원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오늘의 이제 기사는 무엇이냐면 원전을 짓기 전에 영국 정부에서 자국의 원전의 경쟁력에 대해서 긴 어떤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리포트를 낸 걸 보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기사화했습니다. 기사화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자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영국이 뭐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돈을 주고 이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로 지목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전을 굉장히 가성비 있게 짓는다고요? 예, 그래서 네. FTA 보도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우리나라나 UAE 원전의 가성비가 영국보다 한 수백 배, 수천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가 낀 것이 약간 의아하긴 하지만 아마 어쨌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UAE에다 우리가 대규모 원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UAE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같이 협력한다면 UAE가 자본을 대고 우리나라가 기술을 대고 이런 방식에서 UAE와 한국이 세계적으로 다른 곳곳에 나가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협력 구조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UAE와 한국의 원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국의 원전은 짓는 비용이 수백 배, 수천 분의가 더 비싸다. 이래서 사실 원전을 짓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당장 원전이 필요한 것은 AI 때문에 그 대규모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을 지어야 되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서는 우리가 참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FT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원전 비용이 높은 이유 중엔 좀 다른 요인도 있다고요? 예. 그 왜 이렇게 높은 비용이 있냐? 우리가 원전이 싼 비용은 이제 우리가 수십 년간 꾸준히 원전을 갖다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어떤 부품 조달, 그다음에 계속 짓다 보니까 단가를 낮출 능력 이것이 결합을 해서 우리가 가성비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영국 자체의 고유한 어떤 원전 비용이 올라간 이유 중 하나 뭐냐면 환경단체에 너무나 이제 근본주의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원전 비용이 짓는 비용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FT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영국의 원전을 짓기 좀 어렵고 영국의 원전을 짓기 어려우면 영국이 영국도 알죠. 당연히 AI에 엄청나게 그 경쟁 구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근간이 된다면 AI 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원전이 없으면 사실 전기가 만들 수 없으니까 AI 혁명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FT의 진단입니다. 네, 2019년에도 원전 건설이 중단된 바가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과도한 규제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 2019년도에도 이제 원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북극 제비 한 마리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있으니까 근처에 다른 서식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원전을 지어서 생기는 어떤 유해한 영향이 그 북극 제비의 서식지에 영향을 줄지 한번 판단해보자. 근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주지 않을 거라고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원전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사를 보면서 떠오른 것이 당연히 우리가 옛날에 KTX를 부산을 갖다 짓는데 천성산 도룡뇽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도룡뇽 한 마리, 도룡뇽 서식지에 유해한 어떤 공사 환경이 된다고 해서 그때 이제 환경단체가 그 문제 삼았고 결국 이제 대법까지 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분기점에 대해서 대법까지 가서 공사를 갖다가 제기하긴 했지만 그걸 말미암아서 최소 1조 원 이상의 어떤 손실을 갖다가 끼쳤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벌어지는데 지금 20년이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실제로 천성산의 도룡뇽이 어떤 문제가 됐냐, 유해한 환경이 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영국의 원전이 그 북극제비 한 마리, 물론 환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 한 마리가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큰 국가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FTA의 이제 지적입니다. 네. 세계 곳곳에 원전을 지어야 하는 이 한수원과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국의 원전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원전을 지을 텐데 그러면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팀이 돼가지고 원전을 갖다가 수출하고 지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동일한 어떤 민원 제기, 동일한 어떤 민심의 어떤 이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갖다 중요한 연구 결과를 삼아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미리 사전에 단순하게 원전을 짓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건설 부지를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해당 국가에 대해서 원전이 생각만큼 유의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방사선에 노출돼 있다. 많은 분들 아시지만 엑스레이 한 방을 찍어도 통상 원전에서 그 노출되는 것보다 비슷한 수준의 어떤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X선 찍는 것은 괜찮고 원전이 주위에서 있는 것은 나쁘다. 이런 맥락을 한 것은 다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기 때 이번에 반면교사 삼아서 각국마다 적합한 또 각국마다 어떤 그 대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기사를 갖다 주요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해당 지역의 반발을 갖다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지을 원전을 갖다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FTA 보도를 보면 좀 재미있는 사실인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과도한 원전 규제를 뭐라고 비교했냐면 지금 현재 고속도로 상황을 그 속도 제한을 3마일로 해놨다. 3마일로 하면 한 10km가 안 되는 걸로 영국이 이제 해놨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10km를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빡빡하게 원전 규제하다 보니까 원전을 짓는데 그 비용이 너무나 크게 올라갔다는 것이 FTA 진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서 그런 비슷한 진단이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집권 여당이 일각에서 원전에서 과도한 어떤 규제를 갖다가 계속 요구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재명 정부도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나라는 것을 비춰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국가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전이 생각보다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면서 우리가 원전 규제를 갖다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속도로 비유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번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이 규제 관수화 없이는 영국이 이제 신규 원전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경고로 들립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비 옵니다. 비가 좀 제법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산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시장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섹터라든가 시황이라든가 이런 쪽 내용들보다는 주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일단 톱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고환율 대응 사자 협의체 가동, 국민연금 환해지 카드 검토. 제목 이렇게 나와 있죠. 어제 환율이 전날 대비 전거래니까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1.5원 더 1.5원 올랐으면 굉장히 많이 오게 급등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하도 환율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1.5원 오른 거 가지고 뭐 급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어제 1.5원 오르면서 1,477원, 이제 1,480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계엄 사태 그때 요 장중에 야간장에서 이렇게 1,480원 근처까지 갔던 기억이 좀 나는데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평온한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80원 근처까지 갔다. 뭐 사실 환율 관련해서 왜 이렇게 오르냐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시간 잡아먹으면서 추가로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 수급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딱 보니까 12시 좀 넘어서부터, 그러니까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오전장에 순매수를 하다가 오후장에 순매도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결국 또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게 뭐 원화로 다 환전을 할지, 그 달러로 다 환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내 주식을 팔고 그거를 달러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제 오후장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더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1,400원대가 뉴 노멀이다라는 얘기를 만 하기에는 너무 좀 안이해지는 거죠. 정부가 결국 이제 나섰는데 어제 이 사자 협의체 여기에 해당되는 부처들은 기재부, 복지부 이게 두 부처, 경제부처하고 복지부는 경제부처로 하기 어렵습니다만 이제 복지부가 이제 국민연금을 관할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그리고 이제 가장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실무자죠. 이제 자금을 동원할 이 국민연금 이 사자 간의 협의체 어제 첫 회의를 열었고 여기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서 이제 투입되는 방안 이 부분이 좀 얘기가 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한미 이제 이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줄기차게 통화 수업 관련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확실하게 뭐 얘기가 된 건 없죠. 뭐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내부적인 힘으로 이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어느 정도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오르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조치를 좀 취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좀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전략적 환해지 국민연금이 하는 해지 1,480원 정도가 기준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다 왔죠. 1,480원이 넘으면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해외 자산을 팔아서 그 달러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환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에 이 통화 수합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350억 달러 규모인데 650억 달러 현재 규모인데 이거를 올해 말까지인데요. 이거를 양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시기도 연장을 뭐 내년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의 얘기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어쨌든 달러 수급에 달러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룸이 좀 확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구두 개입과 비슷한 또는 구두 개입보다 조금 더 강력한 그런 시장 안정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일단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액가 4천억 달러 조금 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은 뭐 글로벌하게 따지면 뭐 달러를 꽤 많이 갖고 있는 한 10대국 안에만 들 겁니다. 우리가 그렇긴 한데 이거 가지고 안심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1,000억 달러 훨씬 넘는 그런 수탁고를 가지고 있는 외환 국민연금의 이 어떤 부분을 좀 활용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수급적으로 참 쉽지 않은 거는 어제 나온 기사 또 하나가 뭐였냐면 올해 이제 3분기까지 서학개미의 누적 순매수 금액이 292억 달러로 나오더군요. 이게 우리 돈으로 43조 원인데. 요즘에도 장 조정받으니까 또 외국인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또 늘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참 이게 이 수급 문제가 이게 뭐 국가에서 너네 서학개미 미국 투자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문제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국민연금을 통한 이 원달러 환율 안정화 전략을 일단 정부가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근데 또 시장에서는 사실 정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 안정에 나서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하고 아마 사전 협의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서고 있다 하면 그래도 조금 이게 이제 개입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오늘 시장에서 한번 관찰해 보시죠.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뭐 당장 뭐 얘기는 아닌데요. 중국이 뭐 제목은 좀 셉니다. 결국 일을 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CXMT 중국의 이제 메모리 업체죠. 창신 메모리. 이게 글로벌 메모리 3사하고는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게를 두지는 않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창신 메모리가 프리미엄 D램,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 D램은 GDDR5하고 LPDDR5X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메모리는 지금 레거시 쪽에서는 가장 이제 첨단, 가장 이제 고사양의 메모리 D램이 좀 되겠고요. 왜 이 기사를 이제 가져왔고 또 제목에서도 이데일리도 결국 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HBM에서 특히 뭐 하이닉스는 더하긴 합니다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거시 D램에서 아주 굉장히 높은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보다 뭐 단가도 훨씬 더 좀 낮춰서 팔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전략은 증설을 지금 아무리 빨리 해봤자 내년 2017년이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도 아니고 2017년 상반기나 삼성 P5 같은 경우는 2028년 뭐 상반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또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이 증설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수요는 엄청나게 나는데 공급이 제한된다고 그러면 즉 가격이 확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즉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뭔가 유어지가 생긴다. 그러면 가격이 지금처럼 막 올라가기 힘들죠.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범용 레거시 쪽, 범용 D램 쪽에서의 단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 CXMT가 이제 이 개발한 이 DDR5와 이제 LPDDR이 이제 실제로 얼마나 현장 단,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품 단에 들어가서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제품만큼의 뭐 어떤 성능을 끌어낼 수 있냐.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CXMT가 이렇게 이제 범용 레거시에서도 가장 이제 첨단 레거시 상품까지 만들고 있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고요. 또 지금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보조금 투입하고 독려를 해서 HBM도 좀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만약에 HBM 뭐일 테면 5세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4세대 즉 HBM3까지만 나와도 사실은 역시 또 삼성전자한테는 이게 또 굉장히 또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한번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소위 말하는 EUV 장비 같은 거를 우리나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율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얼마나 CXMT가 양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일단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 사항도 있지만 뭐 그런 조금 기대할 만한 점도 있다.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한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이렇게 좀 바짝 따라오고 있다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어쨌든 염두에 좀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해보자. KTNG, 삼양, 식품 이 두 회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회사 수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외 여기 제목에서 나옵니다만 해외 성장제 발판, 뭐 공격 투자 이렇게 좀 얘기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KTNG는 담배에 관련이죠. 이 사업이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나 급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양식품도 50%가 늘었습니다. 두 회사 아주 3분기 때 해외 수출이 굉장히 좀 늘었고 KTNG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담배 해외 수출이 전체 매출의 비중이 54%까지 늘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81%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회사 모두 수출을 기반으로 그 외형 성장을 좀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KTNG는 11%, 25%, 삼양식품은 20% 이렇게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높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양식품은 이제 캐파 증설을 계속 나서고 있고 이번에 해외 수출을 할 때 미국도 미국입니다만 중국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중국 수출이 56%나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의 쪽에 캐파를 계속 늘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기존 6개 라인에서 8개 라인으로 2개 라인을 추가를 했고요. KTNG 같은 경우도 미국의 담배 회사 손을 잡고 북유럽의 니코틴 파우치 회사 이게 잇몸 담배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입에 넣고 왜
씹는 담배 있지 않습니까?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좀 가끔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 담배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성장성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이 두 회사가 하고 있다. 그렇게 들고 이 또 두 회사는 또 특히나 또 배당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선례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은 뭐 다른 어떤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 조금 조용하죠. 올 상반기만 해도 삼양식품 날아가는 거 생각하면은 뭐 엄청났는데 그동안 한 또 6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진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비자 중에서도 이렇게 수출도 많이 하면서 외형 성장이 담보된 이런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법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STO, 토큰 증권이라고 하죠. 이게 제도와 작업에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법안 통과가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무위 전체 그 정무위 전체로 넘어가고 전체위로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본회의로 넘어가서 의결이 되기 전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일단 첫 번째 단추를 꿰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되는 거죠. 어제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를 했고, 그러니까 이 STO 법안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각 투자죠. 뭐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 뭐 이런 큰 어떤 건물, 그 다음에 뭐 수십억짜리 그런 그림 이런 거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에 내가 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각조각 내서 그러니까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자산화해서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 뮤직하우 같은 회사 있죠. 음원을 이렇게 조각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회사. 그다음에 미술품 같은 경우, 그다음에 농축산물 이런 것들도 좀 계속 아마 이런 조각 투자 상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 수단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렇게 뭔가 확실한 어떤 기초 자산, 그게 명화든 어떤 뭐 엄청난 크게 건물이든 이런 거 같은 경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뭐 큰 완전히 망할 거에 대한 우려가 훨씬 적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할 수 있어서 정말 이제 내년 한 하반기 늦어도요 되면은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밤사이 나스닥 지수가 2.7%가량 큰 폭으로 날개를 달고 날아올랐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퐁당퐁당 장세인데 어제는 또 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80%에 현재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또 이 테슬라가 7%, 구글도 거의 뭐 제미나이 3 신드롬이라고 하죠. 3%대 강세 보였는데 뭐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서도 비슷한 이 따뜻한 분위기 이어갈 수 있겠죠? 미증시 전에 우리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어저께 외국인들이 그 MSCI 리밸런싱 날이기도 했지만은 그렇죠. 선물을 대고 팔았거든요. 근데 파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네. 선물을 판 게 아니라 현물을 팔았는데 현물이요? 선물을 어저께 한 1조 3천억 정도를 판매수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선물 매도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8조 원 수준까지 갔었고요. 네. 이게 어저께자로 해가지고 4조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방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다행이네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하방 베팅을 더 세게 받다 그러면은 더 세게 선물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매도량을 한 1조 원 이상을 줄였다는 것 자체가 네. 어느 정도 바닥을 예상을 하고 대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누적 그 포지션으로 봤을 때 손익으로 보면 이제 손익 규모가 마이너스 1,000억 내외 네, 네, 확 줄었거든요. 이게 8천억대가 넘었었던 거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시그널을 준 것 같고요. 미장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어저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은 원래 인하론자였고요. 그렇죠. 원래 좀 그렇죠. 또 데일리 사실은 연원총재도 그렇고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5대5에서 리사 쿡이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버리는 바람에 6대5가 된 건 맞는데 공교롭게도 주말 이용해가지고 그동안에 뭐 존 윌리엄스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론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었기 네.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 싶은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세게 발언을 하니까 시장에 갑자기 금리 인하 베팅이 세게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은 금리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 오늘 뭐 당연히 우리도 반등은 줄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진 것 같다. 근데 아직은 1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FOMC까지는 시간이 좀 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추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12월 뭐 둘째 주까지는 확실한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이죠. 근데 또 이제 이사님께서 2주 전쯤이었나요? 이제 금리 동결이 인하 가능성을 넘어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하 쪽에 가깝다고 보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좀 약간 굳히기에 들어갈까요, 금리 인하?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맞고 틀리고를 여기서 제가 뭐 맞추기 위해서 퀴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 인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틀리더라도 금리 인하가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준 입장은 지금 정확하게 6대 5입니다. 네. 6대 5인데 그 안에 기존에 이제 센 발언을 했던 사람 중에서 혹시라도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존 윌리엄스 같은 분은 이제 뉴욕연행 총재이기도 하고 네. 이분이 이제 단기 자금 시장 운용과 관련돼 가지고 직접 개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 소위 말해 가지고 스탠딩 레포라고 해서 초단기 그 자금 운용하는 상설 기구 쪽에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시중은행도 자금의 초단기 자금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마냥 금리 동결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네. 오늘 얘기했던 그 내용을 또 보면은 또 지금 주 이슈는 뭐냐면 고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인하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인하가 안 된다 하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린다. 그래서 FOMC까지 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저점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1월은 무조건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1월은요. 어쨌든 간에 그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는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뭐 저는 지난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접었었는데 뭐 실제로 지금 뭐 레포나 또는 뭐 양적 긴축을 담당하는 이 실무자가 사실 뉴욕 연은 총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파월 의장의 말 어찌 보면 약간 대변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죠. 이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 높아진 시장입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가 예정이 사실상 올해 마지막 금통위죠. 근데 4연속 동결 전망이 아무래도 우세합니다. 뭐 환율이 1,470원이니까 내리고 싶어도 이거는 뭐 내릴 수가 없는데 뭐 내년 금리 인하까지 지금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내년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네. 이번은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내년도는 뭐 경기 부양을 만약에 한다. 또 사실은 또 금통위에서 금리 내리면은 막상 그 환율에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난 그 한은 총재 기자회견에서 이제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네. 사실 국채 시장에서 또 외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네, 네. 역으로 생각하면은 한국 국채의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은 또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인하가 환 시장이 부정적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실생활에서라든지 기업들이
그만큼 수혜를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생각해 보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영향은 제한적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금리 동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이제 미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측면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좀 동결이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개별주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은 엔비디아가 호재가 한 가지가 있고 악재 같은 악재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 호재는 당연히 중국의 H200칩 그러니까 H20 칩보다 더 성능이 좋은 칩이죠. 이게 좀 수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왔는데 사실 밤사이에는 엔비디아가 구글 때문에 조금 못 갔다는 느낌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 두 가지 이슈 중에서 뭐가 더 강하게 좀 우리 시장에 작용할까요, 오늘? 우선 중국 관련한 부분은 지금 최근에 노이즈가 됐었던 거는 AI 버블에 대한 이슈, 네. 특히 엔비디아와 관련돼 가지고 순환 출자 아니냐 말하자면 자기가 돈 넣고 칩을 사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아니냐는 이제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풀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타코 플레이라고 봅니다. 타코 플레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always 네. 그 있잖아요. 그렇죠. 치킨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네. 쫄리면 항상 뒤로 물러서는 이제 그런 것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수출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트럼프의 유화책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또 나왔던 거 보면은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통화한 내용이 또 공개됐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정상 간 상호 방문 얘기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그 TPU하고 엔비디아 칩하고의 관계를 놓고 얘기하면은 네. TPU는 철저하게 연산에 집중이 된 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AI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네. 엔비디아 칩의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가 좀 독점적이네요. 네,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그 칩 자체가 멀티플하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래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I와 관련해서 연산 추론 쪽 전부 다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의 영역을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것 때문에 눌린다는 거는 사실은 좀 너무 지나치게 과한 해석이다. 그럼 아무래도 좀 상방 이슈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할 것 같네요. 뭐 실제로 이 TPU가 발표가 되고 좀 핫하게 이슈가 된 이후에도 딱히 뭐 엔비디아의 수요 전망이 타격을 입지는 않았었거든요. 구글 자체도 지금 엔비디아 GPU를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또 이서 어제 좀 특징주를 보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삼성 이제 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고도 재상장을 했었죠. 좀 제 기대와는 다르게 에피스가 거의 뭐 하한가 가까이 갔더라고요. 이게 뭐 선반영된 이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업 회사하고요. 근데 이제 연구하는 회사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연구하는 이게 기업 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사업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주식 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분모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분자는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인데 네. 거꾸로 이제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분자는 유지가 되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분모 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신약에 대한 밸류가 붙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산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에서 뭔가 보여주는 게 나와야지 리레이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스럽게 에피스는 빠지게 되는 거고 네. 삼바는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사업을 재편한 구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CDMO 사업뿐만 남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쪽이 바이오 시밀러랑 신약 개발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 신약 개발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실적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약간 리스크들이 좀 리레이팅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어제 우크라 종전 기대감에 다시 한번 좀 재건주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사실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라서 이게 좀 또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쭉 좀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내부적인 부패 문제 때문에 약간 코너에 몰리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고집대로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런다 하더라도 재건주 쪽에서 국내 주식에서 급등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분히 좀 테마성이 좀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그쵸.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이미 그 반도체 주식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급을 뺏겼고요.
중간에 조선주도 수급을 뺐겠지만 조선주는 중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계기가 있었는데 네. 방산 같은 경우는 그런 계기도 없이 지금 계속 뺏기다 보니까 그쵸. 수급이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좀 힘없이 빠지는 그런 패턴인 것 같고요. 또 글로벌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이런 또 휴전, 종전 이슈 때문에 또 약세를 보이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 월드에서는 더 이상의 미국이 경찰국가 역할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각국이 자주 국방에 대한 니즈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수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싸게 살 기회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최근의 패턴 자체가 수급이 집중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빠질 때 싸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거기서 다시 수급이 재차 들어오는 계기가 있을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그 바닥 확인을 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어닝 네.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또는 지금 예고된 수주들 있잖아요. 뭐 네. 중동 쪽에서 아랍에미리트 쪽이라든지 사우디 쪽이라든지 또는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초대형 수주가 또 이어진다든지 그리고 내년은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미국 현지 진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미국 현지 진출을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진짜 시연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리레이팅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빠지니까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네 하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보시고 인내하시면서 지켜보시다가 어떤 그런 변화가 좀 있을 때 그럴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산주의 경우에는 뭐 내년까지도 먹거리가 좀 길게 산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시라는 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시장이 큰 그런 장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장 안정 구간을 12월 둘째 주 그러니까 FOMC까지로 좀 잡아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라도 뭔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전략을 하는 게 아직까지도 좀 유효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나 기대감이 아예 꺾여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12월 둘째 주까지 주가는 조정을 충분히 받을 그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1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QT가 종료가 된 이후에 QE 재개 가능성을 존 윌리엄스 총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강하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유동성은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봤는데 또 갑자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올라왔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에 대한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은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다.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다.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또 급등한다고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눌릴 때 기회를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뭐 그동안 발표가 되지 못했었던 이런 데이터들도 중간중간에 발표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출렁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뭐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제 어제 우리 외환당국이 사자 개입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걸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오늘 우리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지 특히나 외인 수급 쪽에서 좀 플러스가 될지 궁금하네요. 환율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측면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월말쯤 되면은 대체적으로 환전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쵸. 환전을 안 합니다. 미국 들어가야 되는데 달러 갖고 있다 들어가는 게 편하고 그다음에 달러가 계속 오르니까 네. 굳이 환전을 해서 원화로 갖고 있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좀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재차 한국 주식을 이제 사주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시점 이게 12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12월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조금 원화의 어떤 그 강세 현상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내년 5월이면 파월이 임기가 끝나지만 올 연말 전에 의장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초부터는 사실은 힘의 균형추가 약간 기울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거든요. 약간 레임덕으로 구성할 수 그렇게 있죠. 된다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달러가 지금처럼 지금도 사실은 초강세는 아닌데 우리만 유독 약세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완화가 될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 달러 인덱스를 보자면은 지금 뭐 거의 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뭐 달러 인덱스가 105 막 이런 정도로 가고 이랬었거든요. 이 절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달러가 막 그렇게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요즘이고요. 이게 뭐 일본의 재정 정책과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다 껴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또 하필이면 우리 경쟁국들이 양쪽에 다 있잖아요. 중국하고 그쵸. 일본하고. 무역 경쟁국이다 보니까 그쪽의 환의 변화에 또 역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대로 사실은 환이 만들어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0억 달러씩 미국으로 강제로 투자를 그게 해야 되는 있었네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학개미들 여전히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이 우리 의도대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밤사이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미증시의 하락세가 이제 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뭐 발표를 보여줬었는데 이사님께서도 좀 비슷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네. 미국도 유동성의 문제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그래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노이즈가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균형점을 찾아갈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뭐 80% 가까이 되고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지난주에 고점 때는 거의 70% 가까이 육박했는데 20%로 지금 현재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바이오주도 더욱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그런 시점이겠네요. 어저께가 좀 막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했는데요. 네. 바이오 쪽은 보시긴 하되 이제 이전처럼 아주 집중하시는 쪽보다는 네. 조금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네. 좀 같이 균형감 있게 이제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좀 균형감 있게 가져가시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 변동성 가득한 장에서의 철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밤사이에 나스닥을 포함해서 거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거의 7% 가까이 올라섰고요. 거기 비하인드에는 또 A16칩, 이 삼성전자가 텍사스 신공장에서 전담 생산하는 그런 이슈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오늘 특별히 기대가 되는 우리 시장입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더 자세한 전략 세우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